네, 신지우입니다. 2020년 3월 29일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는 사진이 공개됐어요. 전날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 한 대가 도난되거든요. 다행히 이 CCTV에 차가 찍히면서 경찰이 추적을 시작했는데 운전자가 대체 무슨 생각인지 쫓아오는 경찰을 보고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중앙선 침범과 접촉사고로 사람까지 치어 죽여가면서 계속 도망쳤고요. 결국 차를 세웠는데 안에 8명이 타고 있던 거예요. 여기서 2명은 또 도망치다가 차를 훔쳤고 결국 서울에서 잡히게 되죠. 그리고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난다는 사건은 이게 아니에요. 차 훔쳐서 도망가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애들은 다 중학생이었습니다. 문제는 잡히고 나서 이런 사진을 직접 찍어 올렸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는 경찰서예요. 얘네들이 왜 이런 비상식적인 짓을 할 수 있느냐? 자기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건은 2명이 2년간 보호 처분을 받았고요. 나머지 6명은 그날 부모에게 인계되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측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는 있거든요. 장례비용,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다 합해서 4억 4,190만 4,034원이 나왔는데 8명이니까 나누면 5,500 정도 돼요. 한 명당. 이렇게 끝납니다. 사건이. 이 돈도 자기들이 직접 내진 않죠. 결국 부모가 해결할 일이니까 당사자들은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촉법소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은 어리니까 사리 분별이 어려울 테니 죄를 지으면 잘 가르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기회를 주자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그 뒤로 정신 차렸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뺑소니로 사람 죽이고 도주한 경험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랑거리가 됐고 학생들을 또 집단 폭행에 돈을 뺏은 일로 2년 만에 다시 잡힙니다. 사실 반성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라도 얌전히 살아주면 다행인데 이런 애들한테는 촉법소년이라는 게 범죄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당연히 취지에 맞게 교화되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강력한 형벌이 교화엔 큰 효과가 없다는 통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을 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지를 찾아보다가 이번 사건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촉법소년이 반성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8년 2월 22일 미용사로 일하는 19살의 노무라 아키요 씨는 밤 10시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또 외출을 준비하는데요. 왜냐?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여자친구는 수습 미용사로 들어온 20살의 스에마츠 스미오라고 합니다. 스에마츠 스미오도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족에게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다면서 아빠 차를 빌려 남자친구인 노무라를 만나러 갔어요. 밤새 놀다가 새벽 4시쯤 사람이 없는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여기가 숲 안에 지은 녹지공원이에요. 어둡기도 하고 늦은 시간엔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조용한 곳을 찾았던 것 같은데 30분 만에 이 아무도 없는 주차장이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유독 엔진이 시끄러운 차 2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와서 차를 세우지는 않고 계속 주변을 돌기만 했다는 거죠. 노무라와 스미오는 조용히 대화하던 시간을 방해받기도 했지만 일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기분이 나빴고 대체 왜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차들이 점점 다가오더니 앞뒤로 세워서 노무라와 스미오 차를 가두고 내리는 거예요. 험악하게 생긴 남자 넷과 여자 2이었는데 다들 목검이나 쇠파이프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스미오와 노무라가 탄 차 위에 올라오더니 유리를 내리치면서 내리라고 위협했다는 거죠. 이미 갇혀서 도망칠 순 없고 유리가 깨질 정도로 미친 듯이 내리치길래 둘 다 차에서 내렸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럼 뭘까요? 왜 이런 짓을 했고 앞으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전에 이 사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자 하늘이 막 돌아갔어요. 한참 시너를 빨아들이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옆에 있던 친구들도 보니까 다들 중독됐는지 실실 웃으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끔 이렇게 모여서 신나를 하면 기분이 좋았고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17살에서 20살까지 모인 6명이죠. 이 사건의 범인들이에요. 취해서 다들 쓰러져 있다가 갑자기 강도나 하러 가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지는 서로 몰라요. 강도라는 말에 신이 난 범인들은 가지고 있던 차로는 작아서 아는 야쿠자에게 차를 한 대 빌려 나눠 타고 출발했죠. 주범은 19살의 코지마 시게오라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성인인 20살이 한 명 있지만 술이나 담배를 사오는 역할이었고 야쿠자에 들어간 사람도 둘이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어려서 실제로는 야쿠자보다 동네 건달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폭력적인 성격의 코지마를 따르고 있었어요. 6명은 가끔 모여서 바칸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사전에는 없는 말이거든요. 은어처럼 보이는데 그럼 뭘 바칸이라고 부르는 거냐? 강도죠. 그것도 유독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끌어내려서 폭행하고 돈을 뺏는 겁니다. 놀이 삼아서 했던 거예요. 대신에 괜히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라도 하면은 야쿠자에 소속돼 있으니까 형님들 눈치 보여서 늦은 시간에 사람이 없는 장소만 노렸죠. 범인들은 무조건 차를 타고 나온 남녀만 노렸습니다. 남자가 여럿이면 자기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안 되고 혼자면 도망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자들만 있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그럴 일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남녀일 경우 여자를 붙잡아 남자를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미 사건 당일 범인들은요, 2번의 범행으로 200만 원 정도를 뺏은 뒤였어요. 그리고 차를 한 대만 더 털자면서 주변을 돌다가 이런 녹지공원 주차장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노무라와 스미오의 차를 발견했던 거죠. 이미 여러 번 해본 일이라 노하우가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차에 타고 있으니까 금방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앞뒤로 차를 세워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두는 겁니다. 그 뒤로는 차를 부수면서 협박하죠. 이게 실제 그 차예요. 이 순간을 상상해보면 절대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들 내린다고 합니다. 버텨봤자 어차피 유리는 깨질 테고 범인들을 더 자극하는 일만 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일단 진정시키려고 시키는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스미오와 노무라를 끌어내린 뒤 범인들은 돈을 뺐습니다. 당연히 돈이 목적이고 줬으니까 이제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시작인 거예요. 노무라를 집단으로 폭행해 기절시켰고요. 담뱃불로 지지거나 라이터로 머리를 태웠어요. 범인들은 스미오를 아침까지 집단 성폭행했고 몸에 신호를 뿌려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노무라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범인들에게 그만해달라고 매달렸지만 금방 또 폭행당해서 기절하기를 반복했고요. 그러다 동시에 범인들이 행동을 멈추는데 신호 기운이 떨어졌나 봐요. 정신 차려보니까 해는 뜨고 이제 너무 심각한 일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공원에 이제 사람들 곧 올 텐데 이대로 가면 신고될 게 뻔하니까 급한 대로 부순 차는 버리고 노무라와 스미오만 차에 태워서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일단 시내 호텔에 들어가서 이틀간 고민했는데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마땅한 방법이 생각나진 않았지만 사실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돌려보내기엔 너무 많은 일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자기들 얼굴을 다 봤기 때문에 결국 살려둘 수 없다고 결정한 거죠. 이렇게 사건 2일째인 새벽 4시 반 범인들은 스미오만 호텔에 묶어두고 노무라를 차에 태워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들렀던 그 녹지 공원을 갑니다. 여기서 끈으로 목을 졸라서 노무라 살해했고요. 트렁크에 실은 뒤 호텔로 돌아와서 스미오를 데리고 나왔어요. 같은 방법으로 죽였고 산에 안매장한 뒤에 도망칩니다. 여기까지가 범행 과정인데 이게 나고야 아베크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 아베크가 프랑스 말로 한 쌍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사라진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사람이 없는 고속도로나 주차장에서 데이트하는 사람들을 아베크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베크족을 노리는 범인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왔거든요. 밤에 남녀 주인공이 공원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여러 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대사가 야, 그림 좋은데 뭐 이런 말 하는 거죠. 이런 유형의 사건이 아베크족을 노리는 이런 범행이에요. 범행이 일어나기 너무 좋은 환경을 가졌다는 거죠. 우선 외진 곳이니까 CCTV가 없어요.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가 있고 휴대전화가 없던 때니까 피해자들이 신고할 방법도 없죠, 당장. 당연히 어두운 날이니까 목격자가 생기기 어렵고 범인들은 외진 곳을 골라 다니니까 다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폭주족 성격을 가진 집단이 아베크족을 유독 많이 노렸습니다. 남자 피해자 중에는 운동을 오래 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마 혼자 범인을 만났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범인들은 여러 명이에요. 이 남자를 이기진 못하더라도 일단 싸웁니다. 그러는 동안 나머지가 같이 있는 여자를 제압해버리면 뭐 어려울 게 없는 범행 수법이라는 거죠. 미국의 조디악 킬러가 둘이 있는 남녀를 주로 노렸잖아요. 똑같은 사건인 건데 대신 조디악은 혼자 저질렀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가능했냐, 조디악은? 총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유는 범인들이 공원 주차장에 피해자 차를 버리고 사람만 납치해서 호텔로 갔었기 때문이에요.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가 현장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버려진 차인데 부서져 있고 이상하다 이런 신고를 한 거죠, 사람들이. 경찰이 수사를 이렇게 시작한 건데 아베크족을 노리는 범행은 이미 자주 일어나고 있었어요. 경찰들도 눈치챘죠. 하지만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순찰을 다니다가 우연히 흰색 도료가 묻은 범인들의 차를 발견했어요. 피해자들의 차가 흰색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피해자들의 차와 접촉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 주인의 집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6명이 모여 있었던 거죠.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일 거라는 확신으로 찾아간 건 아니에요. 차에 흰색 도료가 묻어있는 이유만 확인해 볼 생각이었는데 우연히 범인 전원이 모여 있었고 범인들은 경찰이 찾아왔으니까 다 알고 왔구나라는 생각에 자백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우연히 범인을 찾게 되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체포할 때 범인들은 범행을 숨기거나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왜냐? 자기들이 소년범이라 금방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건이 워낙 잔인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주범인 시게오는 19살인데도 사형을 받습니다. 다른 범인들도 중형을 받았고요. 성폭행과 살인 혐의가 없던 여자들은 수감 태도를 보면서 형을 조정하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부정기형을 받아요. 범인들이 재판받으면서 자주 웃었다 그래요. 소년범은 형이 약하다는 걸 아는 거죠. 사형받은 시게오도 어차피 감형될 거라면서 크게 신경 쓰질 않고 있었거든요. 항소했고요. 예상대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이렇게 나고야 아베크 살인사건의 범인들은 어이없는 판결을 받으면서 끝이 났는데 아무래도 논란이 되겠죠. 심지어 이 사건 1년 전에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결국 일본의 소년법이 이 두 사건으로 개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법 개정의 원인이 되는 사건의 범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이 다 가볍게 풀려났죠. 그러면 이 사건의 범인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건 당시에 미성년자들이라서 자세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 일본은 강력 사건에 관계된 미성년자는 신상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이라 누군가가 이 사람들의 소재지나 얼굴을 공개하면은 그 사람이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받게 될 거예요. 신기하죠? 피해자들도 같은 19-20인데 이 사람들은 얼굴이 공개됐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면 피해자들은 사망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얼굴을 공개해요. 그런데 가해자들은 재판을 통해서 가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기 때문에 범인이라고 당장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 신상만 공개되는 일이 많아요. 처벌보다 교화의 목적이 더 큰 아시아의 대륙법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면이 꽤 있어요. 교화라는 거는 장래를 생각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범죄자들이 소년범으로 분류되면서 특혜 수준의 보호를 받고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소년범들은 굳이 반성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주범이고 유일하게 무기징역을 받은 시게오도 얼굴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18년 뒤인 2006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도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경찰에 잡혀 재판받은 게 단순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서 부모에게 혼내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조금도 없었는데 다행히 이 사람은 부모가 수시로 면회를 가면서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자 시게오가 결국 자기 죄를 인정했고요. 반성과 후회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매일 자기 죄를 반성하고 수시로 스미오 부모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편지를 받고 스미오 부모가 가명이라도 노리는 줄 알고 편지를 계속 무시했는데 꾸준히 몇 년간 반성하고 사죄하는 편지를 보내니까 결국 용서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건강 조심하고 편지를 딸 제사에 바치겠다는 이런 답장도 했어요. 시게오는 처음에 감옥 들어갔을 때만 해도 자기는 인생을 포기했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받자 이제 여기서 나가면 한번 제대로 살고 싶다면서 가석방을 목표로 모범수가 됐고요. 무기징역 받은 공범이 한 명 더 있어요. 17살의 토쿠마루 노부이사라고 합니다. 노부이사도 처음엔 사형을 받았는데 소년범으로 같이 감형이 됐던 사람이에요. 아직 수감 중이고 주범인 시게오가 더 관심을 받으면서 이 사람에 대한 취재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황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타카시 케니치라고 20살 유일하게 성인이라 얼굴이 공개됐는데 13년형을 받았습니다. 범행에 쓴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로 수리를 하러 간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살해 혐의는 받지 않았던 거죠. 2000년에 출소했는데 사과는 없었고요. 피해 보상금으로 2천만 엔의 선고도 받았어요. 근데 내지 않고 잠적합니다. 선고 당시에 미성년자라 이걸 부모가 대신 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부모가 아이 친권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타카시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18살의 콘도 히로유키도 13년형 받았다가 타카시와 같이 만기 출소했고요. 노무라 부모에게 500만 엔, 스미오의 부모에게는 1000만 엔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주지 않았고요. 콘도 히로유키는 이름과 주소를 바꿔서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도 나중에 인터뷰했는데 조금도 반성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진이 하나 추가로도 공개됐어요. 17살이었던 류조지 리에 13년 받았고 2000년에 나와서 3번을 결혼하거든요. 다 남편의 근데 폭행으로 이혼했고요. 유족과 1500만 엔에 합의했지만 22만 4천 엔만 주고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면서 아들 셋을 낳아 키우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공개된 것도 사람들이 신상을 캐서 공개했다는 이야기죠. 나라에서 공개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18살인 츠츠이 요시에도 리에와 같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2000년에 출소했고 이 사람도 유가족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출소하면서 바로 남자 만나 결혼했는데 지금은 별거 중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주범인 시게오 말고는 아무도 사과나 반성, 보상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차이는 부모가 얼마나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냐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소년범에게 형벌의 특혜를 주는 이유는 장래성을 보고 교화시켜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돌려보내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가족이 모여서 사회가 되죠.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라는 건데 여기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가 더 큰 단위의 사회로 나갈 수 있게 교화가 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 상담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이에게 사회성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경우에 보통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강력한 형벌보다 부모의 제대로 된 역할이 범죄율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1988년 2월 23일 일본에서 일어난 나고야 아베크 살인사건 파일이었어요.